봄바람이 불던 3월, 서울예술음악대학교 실기동 3층 연습실에서 나는 처음 박금자 할머니를 만났다. 벚꽃잎이 흩날리던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새로운 곡을 익히고 있을 때였다. 연습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계셨다. 주변의 학생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평소 이 시간대에는 학생들만 사용하던 연습실이었기에 노인분이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오시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내셨다. 바이올린의 몸체는 오래된 듯했지만 은은한 광택이 살아있었고 혀는 마치 새 것처럼 반짝였다. 활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할머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구부정하던 어깨가 곱게 펴지고 주름진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바이올리니스트들 사이에서도 가장 어려운 곡으로 손꼽히는 이 곡을 할머니가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연습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화려한 테크닉이 필요한 곡이었지만 할머니의 연주에서는 기교를 넘어선 깊은 울림이 느껴졌다.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든 음색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은 여운을 남겼다. 왼손 손가락의 빠른 움직임과 오른손의 정교한 활 놀림은 젊은 연주자들도 따라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음악에 담긴 감정이었다. 기쁨, 슬픔, 그리움, 희망이 한 곡 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곡에 완전히 몰입한 예술가의 모습이 보였다. 연습실 밖으로 새어나간 선율에 이끌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복도는 순식간에 청중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녹아들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했다. 연주가 끝난 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청중들 사이로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누구신지, 왜 이곳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그 연습실을 찾았다. 때로는 차이코프스키를, 때로는 브람스를, 때로는 생상스를 연주하셨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존재가 어느새 우리 음대의 작은 전설이 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이 만남이 내 음악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할머니는 내 인생의 봄이 되어주실 분이었다.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15년. 꿈꾸던 서울예술음악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나의 연주 인생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실기 교수님이신 강미선 선생님은 매 수업마다 나의 부족한 테크닉을 지적하셨다. 특히 스피카토 주법이 문제였다. 활이 현에 튀어오르는 순간의 미세한 컨트롤이 늘 불안정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실에서 같은 프레이즈만 수백 번 반복했다. 손가락 관절은 붓고 아팠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주변 학생들은 하나둘 실력을 늘려갔고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다. 중간 실기 평가에서 받은 C 학점은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음대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낮은 성적이었다. 강 교수님은 테크닉이 부족한 연주자는 결코 무대에 설 수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밤마다 연습실에서 울었다. 15년 동안 쌓아온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바이올린을 켤 때마다 손이 떨렸고 음정은 자꾸만 흔들렸다. 연습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만이 내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보내주신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중학교 때 열린 학교 발표회 영상이었다.
서툴지만 즐거워하며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언제나 연주가 즐거웠다. 언제부터인가 그 순수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실기시험을 앞두고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다. 음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세계는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갔다. 그때 박금자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박금자 할머니는 어느 늦은 밤 내 연주를 듣고 먼저 다가오셨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연습실에서 할머니는 내 곁에 조용히 앉으셨다. 매일 밤 홀로 연습하던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에 놀랐다. 할머니는 내 바이올린을 들어보시더니 악기의 상태가 아닌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셨다. 바이올린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야. 할머니의 첫 말씀이었다. 내 연주에서 들리는 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내 손에 든 바이올린이 아닌 내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셨다. 15년간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처음 듣는 접근 방식이었다. 할머니의 레슨은 음악원 뒤편 작은 공원에서 시작됐다. 매일 아침 일찍 이슬이 마르기 전에 만났다.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시작된 레슨은 때로는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다. 할머니는 내게 음표가 아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악보에 적힌 기호들은 작곡가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라고 하셨다. 스피카토를 가르치는 방식은 더욱 특별했다. 활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 이야기를 끌어내셨다. 봄날에 튀어오르는 새싹처럼 활이 현을 튀어오르게 하는 연습을 했다. 여름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가을 낙엽처럼 우아하게, 겨울 눈송이처럼 섬세하게 마이너스 자연의 움직임을 상상하며 활을 움직이게 하셨다. 특별한 과제도 주셨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늘의 색깔을 관찰하고 그 느낌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하늘의 미세한 변화가 내 음색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맑은 하늘은 밝고 투명한 음색으로, 흐린 하늘은 깊이 있는 중저음으로, 노을진 하늘은 따뜻한 비브라토로 표현했다. 매일 다른 이야기가 바이올린으로 피어났다. 할머니는 종종 오래된 사진첩을 가지고 오셨다. 젊은 시절 유럽에서 연주하던 사진들이었다.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전쟁으로 인해 중단된 연주 활동, 가족을 잃은 아픔, 그리고 음악을 통해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 할머니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닌 삶 그 자체였다. 할머니와의 레슨이 시작된 지 한 달, 내 음악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아침 하늘을 보며 연습한 감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곡 해석으로 이어졌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의 2악장은 봄비처럼 부드러워졌다. 특히 첫 주제 선율에서 이전에는 단순히 피아노피로만 표현하던 것을 이제는 봄비가 땅을 적시듯 은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은 겨울 폭풍처럼 강렬해졌다. 1악장의 카덴차는 더 이상 기교를 과시하는 부분이 아니었다. 폭풍우 속에서 홀로 맞서는 한 영혼의 독백처럼 변했다. 활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포르테시모 FF 부분에서는 활이 현을 깊이 누르며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렸고, 피아니시모 PP 구간에서는 눈발처럼 섬세하게 움직였다. 강미선 교수님도 내 연주의 변화를 감지하셨다. 수업 시간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할 때였다. 스피카토 주법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음악적 표현력이 달라졌다고 하셨다. 3악장의 빠른 패시지에서 여전히 손가락이 꼬이고 음정이 흔들렸지만 곡이 전달하는 감정만큼은 확실히 전해진다고 하셨다. 수업 중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아직 부족하지만 음악성이 살아났네.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달라졌다. 더 이상 같은 프레이즈를 수백 번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한 프레이즈에 담긴 감정을 찾아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모차르트 협주곡의 한 프레이즈를 연습할 때면 먼저 그 멜로디가 전하는 이야기를 상상했다. 상승하는 멜로디에서는 희망을, 하강하는 멜로디에서는 체념을, 반복되는 음형에서는 갈등을 읽어냈다. 활의 속도, 압력, 각도가 자연스럽게 감정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슬픈 선율에서는 활이 현을 더 깊이 누르며 무게감 있게 움직였고, 기쁜 선율에서는 가볍게 튀어오르며 춤추듯 움직였다. 비브라토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모든 음에 같은 강도의 비브라토를 썼다면 이제는 각 음이 가진 감정에 따라 비브라토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바이올린을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바이올린이 두렵지 않았다. 시험 성적이나 교수님의 평가보다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중요해졌다. 연습실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던 긴장감 대신 설렘이 찾아왔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바이올린으로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바이올린은 이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연주할 때마다 내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때로는 서툴고 부족한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나만의 진실된 이야기였다. 테크닉의 완벽함을 쫓던 내가 이제는 진심을 전하는 연주자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기말 실기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곡은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이었다. 중세 스페인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 이 곡은 화려한 기교와 깊은 서정성을 동시에 요구했다. 까다로운 테크닉이 필요한 곡이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곡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1악장의 화려한 도입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되었다. 트릴과 스케일로 가득한 이 부분을 연습할 때마다 할머니는 스페인 궁정의 축제 장면을 상상하게 하셨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추는 모습,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울리는 축배의 소리를 바이올린으로 표현했다. 특히 카덴차에서는 독주자의 화려한 기교 대신 축제의 절정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2악장의 서정적인 선율에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전쟁 시절의 아픔을 담았다. 잔잔한 반주 위에 흐르는 바이올린의 멜로디는 마치 한 여인의 독백 같았다. 할머니는 이 악장을 연습할 때면 자주 눈시울을 붉히셨다. 전쟁으로 인해 독일에서의 연주 생활을 접어야 했던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이 선율에 녹아들었다. 3악장의 빠른 패시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스피카토와 스타카토가 번갈아 나오는 까다로운 부분에서도 더 이상 기술적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춤추듯 경쾌한 리듬으로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험 전날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레슨을 해주셨다. 공원 벤치 대신 음악원 옆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연주 대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했던 경험을 들려주셨다. 무대 위의 공포를 이겨낸 비결은 관객들과 나누고 싶은 진심이었다고 했다. 테크닉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진심 없는 연주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다. 1953년 베를린 필하모닉 협연 당시의 프로그램북이었다. 그날 할머니는 같은 생상스 협주곡을 연주하셨다고 했다. 바이올린을 든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지금의 내 나이였다. 그날 밤 마지막 연습을 하며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평가를 위한 연주를 하지 않았다. 내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 시험장이 아닌 콘서트홀을 상상하며 마지막 연습을 마쳤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승달이 내일의 연주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연습실을 나서며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진정한 음악은 심사위원의 점수가 아닌
청중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란다.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 내일은 시험이 아닌 나의 첫 진정한 무대가 될 것이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심사위원석에는 강미선 교수님을 포함한 5명의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다. 객석 맨 뒷줄 창가 쪽에는 할머니도 조용히 앉아 계셨다. 평소 입으시던 회색 카디건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생상스 협주곡 1악장이 시작되었다. 도입부의 강렬한 화음으로 시작해 카덴차까지 내 안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활을 든 오른팔이 더 이상 긴장으로 굳어있지 않았다. 왼손 손가락도 자유롭게 현을 누르며 춤추듯 움직였다. 특히 1악장 중간의 서정적인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해석이 나왔다. 악보에는 없던 루바토를 자연스럽게 넣었는데 이는 순전히 그 순간의 감정을 따른 것이었다. 심사위원석의 강 교수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는 모습이 보였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 악장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이겨낸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슬프지만 고귀한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다. 비브라토의 깊이를 평소보다 깊게 가져가며 할머니의 아픔을 표현했다. 중간부의 피아니시모 구간에서는 마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듯 섬세한 터치로 선율을 이어갔다. 3악장에 들어서자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빠른 스피카토 패시지가 시작되었고 바이올린은 마치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올랐다. 마지막 부분에서 고음 트릴을 하는 순간 작은 실수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음악의 흐름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그 순간이 내 연주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피날레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잊었다. 시험장도 심사위원도 점수도 잊었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다. 마지막 화음이 울리고 활을 내리는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나왔다. 강 교수님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고 다른 교수님들도 이어서 박수를 보내주셨다. 평소 무표정하시던 작곡가 김 교수님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진정한 나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복도 끝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드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의 연주는 시험이 아닌 나의 첫 진정한 독주회였다. 시험 다음 날 아침 강미선 교수님이 연구실로 나를 부르셨다. 음대 4층 끝에 있는 연구실은 늘 긴장되는 공간이었지만 이날은 달랐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유난히 따뜻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내 시험 평가지가 놓여 있었다. A 학점이었다. 교수님은 내가 처음 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평가서에는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1악장의 도입부는 과감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고 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났지만 음악적 흐름이 자연스러웠다는 평이었다. 2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긴 평가가 있었다.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세련된 루바토의 사용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중간부의 피아니시모 처리는 음악적 성숙도를 잘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은 어제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음악을 들었다고 하셨다. 테크닉의 부족함은 여전했지만 음악이 가진 진정성이 그것을 충분히 상쇄했다고 평가하셨다. 3악장 끝부분의 실수도 언급하셨다. 하지만 그 실수 후의 대처가 오히려 음악적 순발력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의외의 고백을 해주셨다. 교수님도 젊은 시절 박금자 할머니의 제자였다고 했다. 20년 전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학 시절에 할머니를 만났고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배웠다고 했다. 할머니의 레슨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셨다. 교수님의 책상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더 젊은 강미선 교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때 할머니는 이미 연주 활동은 하지 않으셨지만 전설적인 교수로 명성이 높았다고 했다. 나를 혹독하게 가르쳤던 이유를 설명하셨다. 테크닉의 단단한 기초 위에 감정을 쌓아 올리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기초가 없는 감정 표현은 사상누각과 같아. 하지만 내가 그 순서를 뒤집어서 증명해냈구나. 교수님의 말씀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다. 오히려 내가 먼저 깨달은 것 같다며 교수님이 웃으셨다. 할머니는 늘 그러셨어. 각자의 방식대로 음악을 찾아가게 하시는. 앞으로도 테크닉은 계속 발전시켜야 하지만 이제 내가 진정한 음악의 길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연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덧붙이셨다. 다음 학기에는 내가 직접 내 레슨을 맡고 싶구나. 할머니의 가르침이 어떻게 꼽히는지 지켜보고 싶어. 봄볕이 연구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교수님의 미소가 유난히 반짝였다. 시험이 끝난 다음 날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다.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를 함께 연주하자고 하셨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평소 할머니가 연주하시던 그 연습실에서. 할머니의 제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 곡은 1943년 베를린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하셨던 곡이었다. 소문이 퍼지자 연습실은 순식간에 작은 연주홀로 변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자리를 채웠다. 강미선 교수님은 카메라까지 준비해 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다. 창가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무대 조명이 되어 주었다.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할머니의 바이올린은 1920년산 과르넬이었고 나는 할머니가 빌려주신 1890년산 가우트였다. 두 악기는 각각 다른 시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묘하게 조화로웠다. 반주 없이 시작된 바흐의 선율은 맑은 하늘처럼 투명했다. 1악장은 두 바이올린의 활발한 대화로 시작됐다. 주제의 선율을 서로 주고받으며 때로는 경쟁하듯 때로는 화합하듯 연주가 이어졌다. 폴리포니의 절묘한 균형 속에서 두 개의 독립된 목소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2악장에서는 더 깊은 교감이 이뤄졌다. 느린 칸틸레나에서 할머니의 바이올린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나의 바이올린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응답했다. 서로의 비브라토가 맞물리는 순간 연습실의 공기마저 떨리는 것 같았다. 3악장은 춤곡처럼 경쾌하게 흘러갔다. 빠른 16분음표 패시지에서도 할머니의 테크닉은 여전히 정확했다. 나의 불안정한 부분은 할머니의 연주가 자연스럽게 받쳐주었다. 음악적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마지막 코다에서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난 뒤 연습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 정적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그것은 8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찾은 음악적 순간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강미선 교수님이 처음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다. 이어서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할머니와의 듀엣은 단순한 연주가 아닌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적 교감이었다. 연주가 끝난 후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음악으로 이어진 우리의 인연이 이 순간 더욱 깊어졌다.
듀엣 연주 이후 음악대학 박성준 학장님이 할머니의 과거를 공개하셨다. 1940년대 베를린 필하모닉의 최연소 악장이었던 할머니는 당시 클래식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다. 15세에 베를린 음악원에 입학하여 19세에 베를린 필하모닉 악장이 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다. 특히 바흐와 브람스 연주는 당대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1943년 전쟁으로 인해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으셨다. 독일 함부르크 공습으로 부모님을 잃었고 전선에 나간 약혼자도 돌아오지 못했다. 유대인 음악가들을 돕다가 나치의 주목을 받게 되어 결국 조국마저 등져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무대에는 더 이상 서지 않으셨지만 할머니의 제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했다. 강미선 교수님을 비롯해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 빈 국립 오페라 수석 연주자, 파리 음악원 교수 등 수많은 음악가들이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다. 학장님은 할머니가 소장하고 계신 1920년산 과르네리 바이올린의 역사도 공개하셨다. 이 바이올린은 할머니의 스승이었던 카를 플래시 교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다. 플래시 교수는 전쟁 직전 할머니에게 이 바이올린을 맡기며 진정한 음악은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박 학장님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목이 메셨다. 우리는 이제야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학장님은 할머니를 음악대학 명예교수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셨다.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 더 많은 학생들과 할머니의 음악 세계를 나누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저는 이미 제가 찾던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 음악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할 사람을. 내 어깨를 토닥이시는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무대 위 젊은 시절의 반짝임을 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연습실에서 할머니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내게 건네주셨다. 1943년 베를린에서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음악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는 마법이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누군가를 만나길. 할머니와 함께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나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바쁜 연주자가 되었다. 교내 연주회의 단골 솔리스트가 되었고 학생들의 실내악 파트너로도 늘 호명되었다. 특히 브람스나 슈만의 실내악 작품에서 내 해석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내 연주에서 악보에 없는 이야기를 발견한다고 했다. 강미선 교수님의 레슨도 계속되었다. 교수님은 내 테크닉적 부족함을 채우는 데 집중하셨다. 파가니니, 카프리스와 비웨탕의 연습곡을 통해 기본기를 다졌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음악적 깊이를 더해주셨다. 때로는 한 곡을 두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분의 가르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여름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처음으로 지휘자 없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리허설에서 악장님은 지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음악적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하셨다. 공연이 끝난 후 할머니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찾았구나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건네주신 일기장은 내 음악의 나침반이 되었다. 베를린 필하모닉에서의 연주 경험, 전쟁의 아픔, 음악을 통한 치유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글은 내 음악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 진정한 음악가는 소리가 아닌 영혼을 연주하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을 학기부터는 음악대학 실기조교로 일하게 되었다. 후배들을 가르치며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악보는 작곡가의 편지라는 할머니의 말씀으로 레슨을 시작한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을 볼 때마다 그날 할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첫 레슨이 떠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할머니와 나는 여전히 그 연습실에서 만난다. 때로는 듀엣을 연주하고 때로는 서로의 연주를 들어준다. 할머니의 과르네리와 내 바이올린의 대화는 계속된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언제나 따뜻하다. 그 햇살 속에서 우리는 음악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일기장 첫 페이지의 글귀가 다시 한번 가슴에 울린다. 음악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는 마법이다. 할머니는 8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마법을 내게 전해주셨다. 이제 나의 차례다. 바이올린을 통해 내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 그리고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마법 같은 이야기를 전해줄 차례. 서울의 가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던 오후 먼지 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손끝으로 악기의 오래된 나무결을 따라 쓸어내리니 수십 년 전 내 손길이 떠올랐다. 바이올린은 침묵 속에서도 숨소리를 내뱉은 나의 과거를 속삭였다. 내 이름은 김지원, 서울음악원에서 꿈을 키웠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음악은 내게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초등학교 시절 작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처음 잡았을 때의 감동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만 같았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연주하던 그 시간들, 누군가의 평가나 기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내 영혼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던 순간들이 가장 순수했다. 어머니의 작은 음악 교습소에서 시작된 내 음악 여정은 처음에는 마치 꿈 같았다.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첫 음계를 배울 때마다 내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다. 음표 하나하나가 내 감정을 대변하는 듯했고 선율은 내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음악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경쟁, 성과, 완벽함에 대한 끝없는 압박이 내 음악의 순수함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음악은 더 이상 내 영혼의 울림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갔다. 할머니는 언제나 다르셨다. 나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눈빛은 따뜻했고 손길은 부드러웠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야, 지원아. 할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내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다. 이제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던 바이올린 앞에 서 있다. 한때 내 삶의 중심이었던 이 악기와 다시 만나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잃어버렸던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면의 진정한 감정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되려 한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 오후 서울음악 아카데미의 가장 냉랭한 연습실은 나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반영했다.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부유하듯 내 꿈의 파편들도 무기력하게 흩날렸다. 윤태영 교수의 첫인상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마치 해부학자가 표본을 바라보듯 내 연주를 냉정하게 해체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그의 수업은 나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다. 바이올린을 든 내 손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고 활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김지원, 너의 연주에는 영혼이 없어. 그의 말은 얼음 바늘처럼 내 마음을 꿰뚫었다. 한때 음악은 내게 가장 순수한 표현의 언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경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가방 속 바이올린은 더 이상 나의 꿈을 노래하지 않았다. 아카데미 복도는 끝없는 경쟁의 현장이었다. 같은 반 학생들의 날카로운 시선, 숨겨진 경쟁심,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나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다. 한때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음악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로 내 귓가를 맴돌았다. 콩쿠르를 앞두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습, 끝없는 반복,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음악에 대한 사랑.
내 손가락은 굳어가고 내 영혼은 메마르기만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야. 그 따뜻한 말을 기억하면서도 나는 그 감정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었다. 바이올린은 더 이상 내 마음의 울림이 아니라 무거운 짐덩어리로 느껴졌다. 연습실 구석의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내 마음속 음악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다. 서울의 늦가을, 석양빛이 채 그을지 않은 할머니의 서재는 나의 음악적 상처를 보듬어줄 유일한 피난처였다.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 책꽂이 사이로 비치는 노을, 그리고 먼지 쌓인 바이올린 케이스는 나의 음악적 여정의 침묵을 증언하고 있었다. 나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바이올린을 대면하는 순간 아카데미에서 받았던 수많은 비판과 좌절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윤태영 교수의 차가운 말들, 동료 학생들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내 안에서 점점 꺼져가던 음악에 대한 사랑.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옆에 앉으셨다. 그녀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오래전 바이올린 케이스를 천천히 열어 악기를 꺼내셨다. 그 악기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무결에 새겨진 작은 흠집들은 수십 년의 음악적 여정을 증언하고 있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야, 지원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음악은 내 영혼이 노래하는 언어야. 그녀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화를 건네주셨다. 첫 음을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떨리는 손가락, 불완전한 활의 움직임, 그리고 내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들. 음악은 더 이상 완벽함을 향한 투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었다. 할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이 나의 마음을 적셨다. 그 순간 나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음악은 내면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임을. 노을빛이 서재를 붉게 물들이는 동안 나의 바이올린은 오랜 침묵을 깨고 새로운 이야기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는 두려움, 좌절,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서울 음악 아카데미의 가장 작은 연습실.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은 내 마음속 서서히 피어나는 변화를 닮아 있었다. 박혜린 교수의 특별 클래스는 나의 음악적 세계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이전의 냉혹한 스승들과 완전히 달랐다. 음악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이야기야. 박혜린 교수의 말은 마치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내 연주의 기술적 결함보다는 음악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탐구했다. 첫 수업부터 나는 바이올린을 다르게 대면했다. 활을 잡는 순간 과거의 두려움과 좌절감 대신 내 감정을 표현하는 순수한 도구로 악기를 느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내면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연습은 여전히 고된 여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음악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함을 쫓기보다는 내 감정의 진실된 표현에 집중했다. 박혜린 교수는 내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해냈고 그 가능성을 꽃피우도록 도왔다. 할머니의 오래된 바이올린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녀가 말했던 음악은 영혼의 언어라는 문장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메마르고 차가웠던 내 음악은 서서히 따뜻한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연습실 창가에 맺힌 김이 서서히 흐려지듯 나의 음악적 두려움도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바이올린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노래하는 가장 순수한 악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의 마지막 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이어드 음악 콩쿠르를 앞둔 이 순간, 나의 내면은 격렬한 감정의 폭풍우를 견디고 있었다.
연습실 창가에 서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은 내 마음의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침 일찍 할머니가 건네준 찻잔 속 따뜻한 차는 여전히 내 손에 남아 있었다. 내 아내 이야기를 들려줘, 지원아.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평생 음악과 함께해온 그녀의 깊은 지혜가 담긴 축복이었다.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혔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윤태영 교수의 냉정한 비판,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음악에 대해 느꼈던 끝없는 좌절감.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내 음악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밤늦게 텅 빈 연습실에서 나는 바이올린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활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현을 그을 때마다 내 가장 깊은 감정들이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실수와 불완전함조차도 이제는 나의 가장 진실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박혜린 교수가 가르쳐준 음악의 본질, 할머니가 들려준 음악의 깊이, 그리고 내가 오랜 시간 스스로 찾아온 음악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하나로 융합되고 있었다. 콩쿠르를 앞두고 느껴지는 감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첫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다. 순백의 눈송이들은 마치 내 마음속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다. 메이어드 음악 콩쿠르의 무대는 숨결 하나까지 감지될 만큼 고요했다. 거대한 콘서트홀의 무대 중앙, 나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무대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고 객석의 기대감 어린 침묵이 나를 둘러쌌다. 내 손가락 끝에 긴장감이 흐르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의 두려움은 과거와 달랐다. 이는 패배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었다. 첫 음을 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이올린의 혀는 내 가장 깊은 감정들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윤태영 교수의 냉정한 비판,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 박혜린 교수의 섬세한 가르침 마이너스 이 모든 순간들이 음악으로 녹아들어갔다. 연주는 기술적 완벽함을 훨씬 넘어섰다. 좌절과 희망, 고통과 치유, 두려움과 용기가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내 바이올린은 더 이상 냉혹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언어였다. 무대 위 나의 손은 이제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다. 바이올린과 내 몸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숨을 멈췄다. 깊은 침묵 속에서 내 음악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잠시 후 폭발하듯 터져나온 박수와 함께 모든 것이 깨져내렸다. 심사위원들의 놀라운 반응, 객석의 기립 박수는 나의 음악적 여정이 새로운 장을 열었음을 증명했다. 메이어드 음악 콩쿠르의 시상식은 마치 꿈결 같았다. 거대한 콘서트홀의 무대 위, 나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 했다. 주최 측 대표가 내 이름을 1등으로 호명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객석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은 기쁨과 깊은 감동의 결정체였다. 주름진 얼굴의 어린 미소는 수십 년의 음악적 여정을 담고 있었다. 박혜린 교수의 눈빛은 따뜻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녀의 미소는 나의 성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트로피를 들고 연단에 선 순간 나는 음악의 본질적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 이 상은 기술적 완벽함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가장 깊은 감정을 세상에 들려준 내면의 승리였다.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혔던 윤태영 교수의 냉정한 비판,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음악에 대해 느꼈던 끝없는 좌절감이 이 순간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나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적 기교를 넘어섰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이야기였다.
각 음표는 나의 고통과 희망, 두려움과 용기를 노래했다.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과 하나가 된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발견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나를 깊게 포옹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승리한 건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내 영혼을 치유해 주었다. 이제 나는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정을 전하는 언어임을 온전히 이해했다. 무대 뒤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내 바이올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가장 진실된 자아를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다. 트로피는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내 음악적 여정의 의미를 상징하는 기념비였다. 주변의 축하와 박수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나의 진정한 승리는 무대 위의 찬사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내 자신을 온전히 발견한 내면의 여정이었다. 1970년 늦은 가을,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오후. 할머니의 서재는 잃어버린 추억의 박물관 같았다. 오래된 찻주전자에 담긴 차는 서서히 식어갔고 할머니의 눈빛은 반세기 전 그 순간을 다시 여행하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말해줄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먼지 묻은 회상록을 펼치듯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1970년 서울음악원의 가장 유망한 바이올린 연주자였다. 무대에 선 순간 그녀의 바이올린은 관객들의 숨을 멈추게 했다. 당시 음악계의 기대주였던 그녀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서울에 눈 내리던 겨울 어느 날 귀가 중 겪은 불의의 교통사고는 그녀의 음악적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오른손의 신경 손상은 그녀가 바이올린을 다시는 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깊은 고통의 흔적을 간직한 채 떨렸다. 음악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음악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내면 깊숙이 간직했고 그 열정을 나를 통해 다시 꽃피우고 있었다. 오래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바이올린 사진과 콘서트 프로그램들을 꺼내 보여주셨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그것은 내 영혼이 노래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야. 할머니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음악적 여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창가로 스며드는 석양빛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오래된 꿈과 희망을 비추는 듯 했다. 음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다른 형태로 살아있을 뿐이었다. 메이어드 음악홀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성해 보였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무대를 감싸고 객석의 기대감은 무형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 할머니와 내가 나란히 선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의 검은 이브닝 드레스와 할머니의 고전적인 실크 숄은 서로 다른 시대를 대변하듯 대조를 이뤘다. 우리의 바이올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객석의 모든 이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바이올린. 그 악기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첫 음을 내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포기했던 꿈, 오랜 침묵,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의 결정체였다. 우리의 바이올린은 마치 대화하듯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바이올린은 할머니의 아픔을, 할머니의 바이올린은 내 열정을 노래했다. 각 음표는 우리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좌절과 희망, 고통과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이 선율에 스며들었다.
할머니의 바이올린 선율은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강인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침묵을 깨는 고백 같았다. 나의 바이올린은 할머니의 선율에 화답하듯 응답했다. 우리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두 세대를 잇는 영혼의 대화였다. 객석은 숨을 멈추었다. 우리의 듀엣은 기술적 완벽함을 훨씬 넘어섰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언어였다. 할머니의 오랜 꿈, 내 음악적 여정,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는 음악의 힘이 선율 속에 깊이 녹아들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는 순간 객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폭발하듯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순간은 박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을 통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끊어질 뻔했던 꿈의 실타래를 다시 이어붙이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음악이 우리 사이의 모든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있었다. 음악은 우리를 영원히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다. 할머니와 내가 나눈 바이올린의 대화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두 세대의 꿈과 희망을 담아냈다. 우리의 음악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될 노래에 아직 쓰지 않은 멜로디였다. 음악은 우리를 통해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노래하는 영혼의 언어였다. 메이어드 음악홀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성해 보였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무대를 감싸고 객석의 기대감은 무형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 할머니와 내가 나란히 선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의 검은 이브닝 드레스와 할머니의 고전적인 실크 숄은 서로 다른 시대를 대변하듯 대조를 이뤘다. 우리의 바이올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객석의 모든 이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바이올린. 그 악기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첫 음을 내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포기했던 꿈, 오랜 침묵,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의 결정체였다. 우리의 바이올린은 마치 대화하듯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바이올린은 할머니의 아픔을, 할머니의 바이올린은 내 열정을 노래했다. 각 음표는 우리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좌절과 희망, 고통과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이 선율에 스며들었다. 할머니의 바이올린 선율은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강인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침묵을 깨는 고백 같았다. 나의 바이올린은 할머니의 선율에 화답하듯 응답했다. 우리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두 세대를 잇는 영혼의 대화였다. 객석은 숨을 멈추었다. 우리의 듀엣은 기술적 완벽함을 훨씬 넘어섰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언어였다. 할머니의 오랜 꿈, 내 음악적 여정,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는 음악의 힘이 선율 속에 깊이 녹아들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는 순간 객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폭발하듯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순간은 박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을 통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끊어질 뻔했던 꿈의 실타래를 다시 이어붙이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서울의 늦가을, 할머니의 작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앨범을 넘기던 나는 우리의 음악적 여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메이어드 음악 콩쿠르 이후의 세월은 마치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흘러갔다. 할머니의 오래된 바이올린은 이제 내 방 한쪽 진열장에 소중히 모셔져 있다. 때로는 그 악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눴던 음악의 순간들을 떠올린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노래하는 영혼의 언어였다. 윤태영 교수의 냉정한 비판, 박혜린 교수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내 음악적 여정을 완성했다. 나는 더 이상 기술적 완벽함을 쫓지 않는다. 대신 내 영혼이 노래하는 순간을 찾아 음악과 함께한다. 바이올린은 여전히 내 가장 가까운 동반자다. 할머니와 나누었던 그 특별한 듀엣의 순간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할머니의 꿈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나의 꿈은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음악은 계속된다. 끝나지 않을 멜로디.